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나이를 세는 것도 잊고 있었는데 벌써 60대 중후반이네요. 시간만 할 일 없이 지나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나서도 가슴에 묻어둔 아픈 이야기들은 아직도 그대로 아픕니다. 이 아픔을 그저 말없이 속으로만 삭히며 살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는 괜찮다가도 집에 돌아와 강아지들 밥 주고 혼자 TV라도 보고 있자면 예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헤집어 마음이 심란해지곤 합니다. 다시 찾아온 아침에는 더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죠. 저녁에 골아떨어져 잠을 자려면 낮에 힘들다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래도 잠이 안 올 때는 일부러 이 채널을 틀고 사연들을 듣지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속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정신이 팔리다가 잠이 들고는 합니다.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게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남매는 밥은 굶지는 않고 컸지만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크지는 못했죠. 언니와 남동생은 그런 생활에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반면 저는 불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함께 장사하시는 부모님 덕에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혼자 모든 걸 챙겨야 하는 환경이 싫었고 그럼에도 칭찬보다는 못한 것에 대한 혼이 나야 하는 것도 싫었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것도 싫었고 그런 불만들이 쌓일수록 저의 소망은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을 떠나는 일이었죠.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부모님은 매일 새벽에 나가 저녁 무렵 돌아오셔서는 언니와 동생에 대한 칭찬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건 너가 해야지. 언니는 동생 보느라 바쁜데 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뭘 한 거야? 게을러가지고 큰일 났다. 라고 소리치시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몫의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남동생이 어지르고 언니가 뒷수습을 하다가 마저 못하면 그건 제 탓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동생이 참 미웠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저 좀 남들과는 다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좀 못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행동들이 그저 말썽쟁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클수록 알겠더라고요. 동생은 아픈 아이였습니다. 요즘 들어 드라마 덕에 더 알려진 흔히 자폐라고 부르는 발달장애였던 거죠. 언니는 그걸 일찍 이해했는지 동생을 잘 챙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아픈 걸 알고 나서도 그저 싫어하고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아픈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철부지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일평생 가져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는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부러웠던 거죠. 할머니는 가끔 오셔서 저에게 너가 뱃속에서 자리를 잘 틀고 나왔어야지. 동생이 안 아프게 태어났을 텐데 아주 내가 심란해서 라면서 제 탓을 하시기도 하셨기에 저는 집안의 모든 미움을 제가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받는 관심과 사랑을 시샘하고 탐했습니다. 중학교에 갈 때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덩치가 커질수록 더 말을 안 듣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 아이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죠. 야, 김지석, 너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어디서 지멋대로야, 병신 같은 게. 라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그럼 언니는 야, 김지희, 너는 애한테 좋게 말해도 될 걸 왜 소리 질러? 너 없을 땐 지석이 이렇게 하지도 않아. 너는 애랑 똑같이 구냐? 그리고 병신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아픈 애한테. 라며 제게 타박을 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지 않고 언니나 해. 난 관심 없어. 차라리 태어나질 말지. 괜히 태어나서는. 이라고 답을 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때리곤 했습니다. 동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 좋게 이야기해도 누나가 돼서는 그런 말을 하면 되냐면서요. 그럼 저는 또 악다구니를 쓰며 언니에게 언니도 싫고 쟤도 싫고 엄마 아버지도 다 싫어. 진짜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릴 거야. 대들고는 동네 친구네 집에 가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동생은 그 사이에서 귀를 막고 소리를 치고는 했고요. 고등학교에 갈 때쯤에는 저는 집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동생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정신이 없었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엄마가 일을 가시지 않고 동생을 하루 종일 돌보셨다는 점입니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는데도 상고를 갔습니다. 취직해서 돈 벌어 동생 병원에 데려간다고요. 저는 원래 공부하는 연이 없어 언니와 같은 상고를 갔습니다. 동생은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니 그냥 집에 있었고, 동생을 혼자 둘 수 없던 엄마는 일을 못 가게 되신 거죠. 엄마가 하루 종일 동생을 돌보느라 하지 못한 집안일은 언니의 차지였습니다. 빨래, 청소, 밥까지 언니는 척척 해냈죠. 동생은 그런 언니가 좋은지 곁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나, 누나 학교 안 가? 하고 묻고는 했습니다. 저보고는 야! 라고만 하면서요. 식구들이 날 무시하니 저것도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동생의 그 야!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이를 악물고 엄마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 한 번만 야라고 해.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고 으르렁거렸죠. 언니는 그러면 저에게 눈을 흘기고는 지석아, 누나랑 산책 갈까? 대신 뛰지 말고 손잡고 얌전히 가는 거야. 알았지? 약속! 이라며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동생은 언니의 말은 잘 들었지만 다른 가족과는 통제가 거의 되지 않아 동생 산책 담당은 언니였거든요. 그 사이에 엄마가 쉬시기도 했고요. 2, 30분 남짓의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좀 누우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셨습니다. 잘 때는 엄마는 동생 발목과 엄마 발목을 묶고 주무셨는데 동생이 뒤척거릴 때마다 잠이 깨서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곤 하셨거든요. 아마 유일한 쉬는 시간이 그때셨을 겁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언니에게 중매를 서겠다는 중매쟁이들과 이웃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한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언니에게 나가서 사람만 보고 오라며 언니를 선자리에 내보내셨죠. 얼른 차만 마시고 오겠다던 언니는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언니를 기다렸고요. 엄마를 조르며 언니 찾으러 가자고 수선을 피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문득 언니가 시집이라도 가버리면 언니를 대신해 제가 언니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심보가 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지석, 너 이제 큰일 났다. 너희 누나 남자 만나러 가서 안 오는 거 보니까 너 보기 싫어서 도망갔나 보다. 이제 너희 누나 안 와. 라며 약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가신 사이에 약만 올리고 울면 저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릴 생각으로 그런 거였는데 동생은 생각보다 더 크게 반응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동생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버지를 밀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오신 엄마는 동생이 나가는 모습만 보시고 헐레벌떡 따라 나가셨고 아버지는 저에게 왜 저래? 너 뭐 했어? 라며 소리를 치시다가 엄마를 따라 뛰어가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다들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금방 잡혀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골목 끝에서 엄마가 소리 지르며 우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나가 보니 동생은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었고 엄마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이셨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선가 오셔서는 지석아! 지석아! 라며 동생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동생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고요. 구급차가 와서는 동생과 엄마, 아버지를 싣고 가는데도 저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만 바라보면서요. 동생은 제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로 골목을 달려나가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뒹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달려나오는 동생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동생과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집이 텅 빈 것을 보고 다 어디 갔어? 지석이는? 이라며 눈이 동그래져 묻더라고요. 저는 차마 입이 안 떨어져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는 달려가 전화를 받고는 가, 일어나! 라며 저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문 잠그고 불 다 끄는 것까지 다 챙겼던 것 보면 언니는 참 살림꾼이었습니다. 언니와 병원에 도착해보니 동생은 수술실에 들어갔고 엄마는 온통 피범벅이 되어 다리와 팔에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
동생을 잡으려다 놓치면서 넘어지셨는데 상처가 꽤나 컸는지 붕대가 넓게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너 지석이한테 뭐라고 했어? 라며 사납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언니는 돌아보며 저를 노려보듯 보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언니 찾는 것 같기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더군요. 그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듯이 난리를 피우는 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지친 표정으로 벽에 기대셨고 언니는 그런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를 보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러 병원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시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요. 저는 수술실 밖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동생이 저대로 잘못될까봐 두렵기도 했고 동생이 깨어나 제가 한 말을 전하고 가족이 저를 탓하고 더 미워할까 두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 제게는 미움받는 것 또한 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동생이 무사히 깨어나길 바라고 바랐어야 했습니다. 아니, 저는 동생을 약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죠. 동생은 그날 하늘의 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는 것만 찾던 동생은 그렇게 저희 가족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피도 많이 흘렸고 다친 부위가 커 수술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엄마는 동생의 사망 선고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며 울부짖듯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벽을 치며 고개를 떨어뜨리며 우셨고요. 언니는 손을 모아 입을 막으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한 말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서는 법도 앉는 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온몸의 피가 머리 뒤편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있고 팔에 링거가 들어가고 있더군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훌쩍이자 주변을 지나던 간호사가 저를 내려다보더니 정신이 드세요? 병원 복도에서 쓰러지셨어요. 가족분들은 장례식장에 계신다고 깨어나면 내려오시래요.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이거 다 맞고 내려가세요. 안 그러면 또 쓰러지세요. 라며 가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고민스러웠지만 장례식장에 내려가는 게 두려워 그냥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거가 다 들어갈 때쯤이 되자 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더군요.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은 채로 지희야 가자. 가서 지석이 잘 보내주자. 너도 많이 놀랐지? 얼마나 놀랐으면 쓰러지기까지 해. 가자. 일어날 수 있겠어? 라며 다정한 말투로 저를 챙기는 언니를 보며 저는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책감만큼이나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동생의 장례는 저희 가족의 오는 소리만 가득한 채 진행됐습니다. 오신 손님들도 눈물을 흘리셨고 별 말도 없이 식사도 조용히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발인을 앞둔 날 밤 난리가 터지긴 했습니다. 멀리서 오신 외할머니는 엄마 손을 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문제는 친할머니셨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시더니 고모와 엄마 곁에서 들으라는 듯이 이게 얼마야? 무슨 자식 장례를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 어차피 성치도 않는 애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럴 정신이 있으면 부모한테나 하지. 돈이 썩어난다.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언니는 엄마를 감싸 안았고 저는 내가 할머니를 닮았구나. 내가 그래서 그런 못된 말을 한 거였어. 라며 멍하니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를 쏘아보며 입을 실룩거리는 모습이 징그럽다고 생각하면서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라며 소리를 치시며 일어나셨는데 그와 동시에 외할머니가 사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애달프지 않겠어요. 사돈, 그런 말씀 다 김서방 속에도 가시가 됩니다. 제 딸이 아무리 부족한 며느리여도 손자 장례식에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며 거함을 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때마다 동생이 좋아한다는 식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가져오시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동생은 외할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외할머니는 동생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하셨죠. 엄마가 고생할까 걱정을 하시면서도 동생 예뻐해주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시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에 반해 친할머니는 어쩌다 저런 게 나와서 온 식구가 고생이다 라며 동생 곁에도 앉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언니와 저를 예뻐하지도 않았죠. 지척에 사시면서도 잘 와보지도 않다가 그저 돈이 필요할 때나 고모들 뭐 해주라고 할 때만 오셔서 온 집안을 살피며 꼬투리 잡을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목적은 단 하나, 엄마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덕에 친할머니가 다녀가신 날에는 엄마는 마당 한편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며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담배만 피우셨고요. 그래서 친할머니를 참 미워했는데 그 얼굴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나니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두려움도 커졌고요. 동생에게 사과하고 싶어도 동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사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 괴로웠습니다. 친할머니는 소리치는 외할머니에게 사돈, 아무리 그래도 지나치시네요. 뭐 그런다고 죽은 애가 살아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렇게 장래만 대단하게 한다고 되나요? 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고모들은 곁에서 저희 엄마도 속상하니까 하시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쓸데없는 돈 쓰는 것도 맞고요. 라며 친할머니 편을 들며 나서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막내 고모의 뺨을 치더니 나가!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사달라면 사주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뭐가 어째? 내 자식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손자 가는 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들 안 합니다. 라며 친할머니와 고모들을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나가면서도 시끌벅적하게 나가면서 친할머니의 한탄이 들렸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역겨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더 커졌고요. 동생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지은 죄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눈물이나 울었습니다. 동생의 발인이 끝나고 근처 공원 묘지에 동생을 묻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었는데 다른 집 같았습니다. 동생만 없을 뿐인데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안주도 없이 들이키시더니 마루에서 잠이 드셨고요. 언니는 옷을 갈아입더니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랬듯이 열심히 쓸고 닦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지희야 목욕탕이나 가자. 언니가 때 밀어줄게. 라고 하더군요. 언니의 부은 눈을 보고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언니가 제가 한 짓을 알고 물어볼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지석이가 너 많이 좋아했어. 언니랑 산책 갈 때마다 지희는 왜 나 싫어해? 라고 물어봤는데 너가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간 거야. 너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도 지석이 많이 생각하더라. 언니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미안해. 라며 제 등을 밀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돌아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여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제가 지은 죄가 더 크게 다가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그저 제 등을 묵묵히 밀며 울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저의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저희 가족은 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마다 우셨고 언니는 계속 집안일을 했지만 산책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녁과 함께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구겨 누워 아무 데서나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되게 굴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도와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먼저 나서서 하게 됐습니다. 언니는 전에 서넓은 집에서 마음에 든다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니가 시집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졸업을 하였고 지역에 있는 건축 사무실에 취업이 되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친할머니는 고모들을 앞장 세워 몇 번 찾아와 너희가 부모 알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걔 없어서 더 편한 거 아니냐? 지희야, 안 그래? 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뭔가 알고 저에게 묻는 건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가세요. 제발 가시라고요. 라며 울었고 아버지는 말도 없이 고모들과 할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언니는 고모와 할머니 면전에 소금을 뿌리며 울었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베개를 베고 누워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셨습니다. 동생이 없는 저희 집은 전보다 엉망진창이었고 눈물만 넘쳐났습니다. 그중 저는 죄책감으로 가족들 곁을 맴돌며 겉돌았습니다. 전에는 사랑을 바랄 수라도 있었지만 동생이 잘못된 후에는 그러지도 못하고 더 괴로워졌습니다. 언니는 결혼 날짜를 잡고 저에게 지희야, 언니가 자주 올게. 그래도 이제는 너가 엄마 아빠 도와야 해. 지석이 없어도 너가 많이 라며 울면서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인 영숙이가 서울에 커다란 미용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미용을 배우면 큰 미용실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럼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도 보고 돈도 많이 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학원비만 모아지면 영숙이와 서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냥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아닌 어디라도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은 저에게 마치 감옥 같았거든요. 고개 어디를 돌려도 동생이 생각나 괴로웠고 가족들의 눈물에 제가 잠겨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결혼식을 올리고 집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엄마는 전보다 집안일을 하셨지만 저에게 말을 걸거나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술만 드실 뿐 별 말이 없으셨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침묵을 제게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기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고 4개월쯤 뒤 취직을 한 지는 1년여 만에 저는 영숙이와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말의 기숙사지 한 방에 10몇 명씩 빼곡히 누워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개인 짐은 베개 위에 돌돌 말아놓고 옆 사람과 어깨를 맞대며 잠이 들어야 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점심때나 돼야 밥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기보다 머리카락 쓸기, 파마 로트와 파마지 닦고 빨아 물 빼놓기, 거울 닦기, 가위와 빗 정리, 고데기 정리 등등의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영숙이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며 툴툴거렸지만 저는 그곳이 편했습니다. 몸은 고됐고 생활은 불편했지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영숙이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지내겠다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 도망치듯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가 보고 싶었지만 돌아가서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 버팀은 곧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긴 했지만요. 미용학원은 갑자기 문을 닫았고 원장이라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취업 사기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자격증 따게 해준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요.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이 돈도 떨어져 버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일주일도 못 견디고 길거리에서 지내야 할 판이었고요. 당장에 잘 곳도 없어졌다는 생각에 멍해지더군요. 그런 저를 본 한 방을 쓰던 언니가 우리 집이 여관하는데 가서 나랑 좀 지낼래? 가서 수건 좀 개키고 방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 우리 엄마도 쫓아내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뭘 할지 생각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저는 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언니의 말대로 여관의 각종 잡일을 도맡아 하며 언니 부모님 눈치를 보긴 해야 했지만 지내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과 반찬도 주셨고 마음 놓고 씻을 곳도 있었고요. 한 달 정도만 지낼 생각으로 간 그곳에서 저는 8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하고 있는 제게 혹시 오늘 저녁에 같이 걸을래요? 라며 말을 걸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수작인가 싶어 모르는 척 했는데 책을 쑥 내밀더라고요. 읽어봐요. 좋아할 거예요. 라면서 웃는데 사람이 좋아 보이더군요. 책은 김소월 시집이었는데 초원이라는 시가 적힌 부분이 접혀 있더군요. 언니는 그걸 보더니 야, 너 이름 부르다 죽으려나 보다 라며 킥킥거렸습니다. 누군가 저에 대한 호감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제 가슴은 설렜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집 마지막 장에 적어놓은 대로 근처 다방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습니다.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나이가 많아 놀랬죠. 작가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자꾸 다른 일을 하라고 해 도망쳐 여관살이를 한다며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저희는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의 감상을 들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다 임신이라는 것을 알았죠. 남자는 제가 임신한 것을 알고 어디론가 가더니 일주일 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돌아와 가자. 좋은 집은 아니어도 우리 둘이 지낼 집은 구해서 가야지. 여간방에서 애를 낳을 순 없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보조개가 깊이 팬 그 웃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식도 올리지 못했고 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딸린 집에 살면서도 남편과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글을 쓰겠다는 소망을 미뤄두고 여기저기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대학에 청소 일을 하게 되어 월급을 받게 되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일정한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에 저 역시 기뻤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는 했거든요. 차근차근 모으면 점차 살림이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남편의 웃는 얼굴을 닮은 아이는 눈을 감고 젖만 빠는데도 저에게 세상 모든 걸 선물해줬습니다. 남편은 현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눈썹과 속눈썹이 이어지는 눈가에 뽀뽀를 해대며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하고 예뻤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퇴근에 돌아오면 피곤한데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관찰한 일기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무렵 시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뵈었습니다. 남편이 중학교 때쯤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서 남편은 나는 오래 살 거야. 우리 현석이 절대 부모 없이 자라게 안 해. 라며 눈물을 짓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립고 언니 생각이 났지만 저는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했거든요. 남편은 찾아뵙자고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마 가도 반가워도 안 할 거야. 현석이 더 크면 그때나 가요. 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는 쑥쑥 잘 컸습니다. 골목에서 또래 아이들 중에 꼭 대장 노릇을 했고 6살이 되었을 때는 혼자서 책을 읽고 책에 대해 설명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이가 7살쯤에는 구룡마을이라 불리는 강남의 판자촌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편 말로는 거기서 좀 지내다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맨 땅에 대충 나무로 지은 집은 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따닥따닥 붙은 탓에 오고 가는 길도 비좁았지만 아이는 불평 한 번을 안 하고 자랐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편지도 잘 썼고요. 남편은 전보다 바빠졌지만 전보다 수입이 일정치 않았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죠. 무슨 일인가 싶어 궁금했지만 남편은 웃으며 별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현석이랑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라더니 아끼던 책까지 다 팔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두려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만 있다면 괜찮은데 아이까지 있으니 살고 있는 것조차 사라질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인형 공장에 가 검수도 하고 눈도 붙이고 실밥도 뜯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이를 굶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제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챙겨놓고 가는 간식도 잘 챙겨 먹고 숙제도 잘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는 다 100점이었습니다. 뭘 해준 적도 없는데 아이는 척척 100점을 받아오곤 했습니다. 학교가 멀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근 1시간을 걸어가야 했는데도 아이는 씩씩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다시 퇴근도 빨리 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개를 했는데 개주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 그걸 잡느라 한동안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잡지는 못했고 포기했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도 돈인데 마음고생을 하느라 부쩍 말라버린 남편이 안쓰러웠거든요. 남편이 아이 공부를 봐주니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성적이 전교 1등이라 학생 대표 선서를 한다며 설레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아이에게 상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고 싶어요. 낚시도 배우고 싶고 라고 답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이 나들이도 안 가봤더라고요. 남편은 쉬는 날 가까운 한강변에 낚시를 가자며 아이에게 이번에는 한강 가서 낚시해보고 다음에는 저수지 낚시터 같은 곳으로 가서 하루 자고 오자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 또한 만족했는지 좋아했습니다. 저는 가서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며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급히 연락이 와 일당을 3배 준다며 일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복에 운동화에 지출이 컸던 터라 저는 그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현서가 엄마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공장에 일이 생겨서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어쩌지? 다음에 갈 때는 엄마가 꼭 같이 갈게. 대신 도시락은 맛있게 싸줄게. 라며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서운해했지만 엄마도 가고 싶으신데 못 가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라며 애써 웃어줬습니다.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빨고 여기저기 뽀뽀를 해가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와 남편은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섰고 저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 집중을 못하고 실수가 나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당시 삐삐가 연락수단이었던 때였는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자꾸 삐삐가 울려 공장 전화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경찰이었고 도시락 가방에 제가 적어놓은 제 삐삐 번호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병원인데 오셔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바로 뛰어나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경찰이 저를 영안실로 안내하더군요. 그곳에는 아침에 웃으며 나간 남편과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놀라 경찰을 봤습니다. 목격자들 말이 아드님이 낚싯대를 던지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물에 빠졌는데 남편분이 아이를 따라 물에 뛰어드신 모양이에요. 주변에서 건지려고 했지만 둘 다 허우적거리다 물을 많이 먹고 라고 하는데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동생이 사고를 당한 그날과 헷갈려 엄마와 언니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만난 건 그저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괴로움과 고통이 저를 덮치며 아이와 남편의 사고가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엉엉 소리를 내며 울자 의사가 와 진정제를 놓았고 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 다시 영안실로 가 남편과 아이를 다시 보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보낼 수 없는 두 사람을 한 번에 잃은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누운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목이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악을 쓰며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제가 동생에게 지은 죄를 이렇게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아이의 장례를 치르며 저는 여러 번 실신을 했습니다. 엄마가 동생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이웃들과 아이 학교 친구들, 남편 직장 동료들은 그런 저를 위로했지만 제게 와닿진 않더군요. 모든 게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아이와 남편을 둘 다 화장을 해 가장 가까운 바다에 가 뿌려줬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며 바다를 직접 보는 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던 아이의 말이 생각났거든요. 남편이 썼던 바다라는 시도 기억이 났고요. 바다에 두 사람을 흘려보내며 다음 생에는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가 커 미안하다며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동생에게 내가 그런 못된 말을 해서 동생이 사고가 난 거라고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바로 터미널로 가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내내 아이 생각과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기척에 놀라 눈을 뜨니 사람들이 내리고 있더군요. 고향 터미널은 제가 고향을 떠날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냄새마저도 그대로더라고요. 새벽이라 집까지 가는 버스가 아직 다니지 않아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동이 텄습니다. 동생이 사고가 났던 골목 입구에 다다르자 몸이 부르르 떨리며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골목에 들어서자 친정집 문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속에서 울컥하니 올라오는 것을 겨우 진정시키며 다가갔습니다. 담벼락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엄마가 마당을 쓸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르자 엄마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던지고 문을 열고 달려 나오시더군요. 저를 안으며 지희야 하시는데 엄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마는 놀라신 눈치고요. 그렇게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저는 갑자기 몰려오는 피로감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아무렇게나 구겨지듯 잠이 든 저는 꽤 오래 잤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는 음식을 하고 계셨고 언니와 형부가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조카들은 어색한 듯 인사를 했습니다. 조카들을 보자 아이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너 이게 뭐야? 20년 만에 나이 40이 돼서 상복을 입고 나타나면 어떡해? 라며 묻더군요. 언니의 물음에 눈물만 흘리던 저는 남편과 아이의 사고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지석이 그렇게 만든 거 나야. 내가 놀리려고 언니 이제 안 온다고 그랬더니 지석이가 흥분해서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밀고 나간 거야. 근데 그렇게 사고 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나빠서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며 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엄마가 저를 안으시더니 그래서 집에도 못 오고 마음만 졸이느라 20년을 살았냐? 아이고,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못 오게 연락을 그래 딱 끊고 살아? 영숙이 내려오고 너희 아버지가 너 찾으러 서울 갔다가 몇 번을 허탕치고 왔는지 알아? 이 미련 곰탱아. 라며 우시더라고요. 언니는 그래, 앞으로도 사죄하면서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살면서 갚아. 하며 울더군요. 형부는 그런 언니를 다독여주고요. 아버지는 제가 가기 전 4년 전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지석이 곁에 묘소를 만들어 같이 모셨다기에 다음 날 가보기로 하고 잠이 들었죠. 아침이 되어 엄마가 주시는 옷을 입고 아버지와 동생 묘소에 인사를 갔습니다. 가서도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언니는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날도 너 보고 싶다 그러셨어. 라며 울더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안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연락 꼭 하라며 제 삐삐 번호를 적어 벽에 붙였습니다. 터미널에서도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죠. 상복을 싼 보자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습한 집안에는 항상 불을 켜고 기다리던 아이가 없었습니다. 작은 상으로 만들어준 책상에 불을 켜고 숙제를 하다가 엄마! 하며 웃으며 반기는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와 문을 열고 나왔어 라며 들어오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날이 샜고 햇볕이 드는 것을 보고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어스름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여전히 아이는 없었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중순임에도 매서운 겨울처럼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옆집 언니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문을 여니 있었네. 어디 다녀왔어? 라며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내려놓더니 정신 차리고 살자. 이게 뭐야? 현석이랑 현석이 아빠가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 거야? 라며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언니! 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안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언니가 돌아가고 밥을 했습니다. 반찬을 보니 허기가 돌더군요. 그래도 살겠다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밥에 불을 끄고 뜸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문득 남편이 적은 아이 관찰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열어보고 싶어지더군요. 아이가 태어난 날, 아이가 처음 걸은 날, 아이가 엄마 소리 한 날 등등 아이에 대해서 꼼꼼히 적어놓은 그 일기를 읽다 보니 선명하게 그때가 느껴져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 남편의 생각도 알게 되며 공감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남편은 아이가 저희에게 쓴 편지들도 붙여놨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늦도록 일기를 보다 보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말대로 동생 몫과 아이와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일기에 아이 이야기와 함께 저에 대해서도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힘든 현실에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신 소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있는 공중전화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석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뗐더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일자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남편이 하던 일도 좋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다시 연락을 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저기 집가도 안 멀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고 알아요? 거기 부자들이 많이 가는 백화점이라 청소에 엄청 신경을 쓴대요. 홍 과장님 안 사람이라 내가 특별히 소개했어요. 당분간은 임시직인데 잘하면 뽑아줄 거예요. 내일 백화점 관리소장실에 가서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소장님 말씀대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분홍색 건물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백화점 관리소장님은 백 소장님이 어지간해서 이런 부탁 안 하시는데 웬일로 하셨더라고요. 내일부터 바로 나오세요. 마침 저희가 인력이 급해서 바로 오시면 돼요. 내일 오시면 구역이랑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은 남편이 받던 월급보다는 적었지만 저 혼자 생활하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가로수에 기댔는데 넓고 깨끗한 길에 높은 아파트 사이에 서 있는 분홍색 건물이 더 웅장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저런 데서 옷 한 번을 못 사줬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돌아서서 길을 걸으려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새끼 강아지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마치 전에 저를 본 적이 있는 아이처럼 달려오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 앉아 강아지를 안았습니다. 주변에 주인이 있나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강아지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강아지는 저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리더라고요. 한참을 강아지를 안고 기다려봤지만 주인도 어미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순간 아이가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디엔가 의지를 하고 싶으니 괜히 생긴 생각이겠죠.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해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여름이 시작한 6월에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향해 걸으며 땀이 나긴 했지만 저만 바라보는 강아지를 보니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처럼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집까지 걷는 동안 강아지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며 어제 걸으면서 들려산 강아지 밥이랑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방문 단도리를 하고 강아지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옷을 갈아입으라고 주셨고 1층 로비와 화장실을 담당이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강아지가 신경 쓰여 손이 빨라졌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는 집에 빨리 가야 하는 것처럼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보니 강아지는 제가 깔아준 이불에서 배를 내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자다가 눈을 뜨더니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제 무릎에 앉고 발가락과 손가락도 물어가며 한참을 놀더라고요. 그런 강아지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웃었습니다. 웃고 나서도 제가 놀라 입을 막을 정도로요. 그렇게 강아지를 점점 제 자식처럼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점점 살이 찌며 더 귀여워졌습니다. 강아지를 보는 그 순간이 제 일상의 가장 즐거운 낙이 되었습니다. 아이 관찰일기 읽을 때와 동시에요. 그러다 6월 말이 되는 그날 갑자기 강아지가 토하고 힘들어하며 아팠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데 강아지가 아프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오전 청소를 하고 조퇴를 해서 강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픈 강아지를 두고 나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얼른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섰습니다. 가지 말라는 듯이 낑낑거리고 제 바지 밑단을 물고 당기는 강아지를 겨우 달래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는 제가 몸이 안 좋아 조퇴를 해야겠다며 부탁을 드리고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관리소장님은 뭐 때문인지 정신이 없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휴식 시간에 말을 들어보니 5층 바닥이 뚫리고 천장에서 물이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전 청소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점심도 먹기 전이니 12시쯤 백화점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집에 도착해보니 강아지는 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병원에 데려갔더니 많이 먹어서 체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과식하면 체해요. 적당히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 집으로 향해서 강아지와 장난감으로 놀아주며 저녁 시간까지 누워있는데 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리파리파리파리라고 찍힌 걸로 보아 급한 연락인 것 같아 공중전화 박스에 가 들어보니 남편과 일하시던 소장님이셨습니다. 재수씨 괜찮아요? 내가 거길 소개해줘가지고 이 메시지 들으면 전화 좀 줘요. 라고 하시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지갑 속의 명함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 홍기석씨 아내예요. 무슨 일 났어요? 라고 여쭤보니 괜찮아요? 살았어요? 아휴 다행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래서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화점이 왜 무너져요? 그 큰 게 라고 하면서도 얼마 전 다리가 무너진 사고가 생각이 나며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가게로 갔더니 뉴스를 보고 계시기에 보는데 정말로 백화점이 산산조각이나 무너졌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꼬리를 치는 강아지를 보는데 얘가 날 살렸구나 싶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직원들, 손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고 생존자들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는 강아지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위해 사는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사도 나가고 후원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강아지는 7년 전 먼저 갔지만 다른 아이들도 돌보고 있고요. 이 녀석들 아니면 제가 이 나이에 혼자 무슨 재미로 사나 싶습니다. 그 후로는 미용 기술을 배워 지금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애견 미용 자격증도 땄거든요. 그래서 곧 애견 미용실을 열까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남편 기억 때문에 구룡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강아지들 때문에 떠나 지금은 영등포에 살고 있거든요. 옥탑에 지내며 강아지 3마리와 사는데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 도움이 필요한 강아지들에게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고마운 생명이니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커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저처럼 죄를 짓지 마세요. 알고 보면 사랑은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강아지들을 위해 살며 제 죄를 사랑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아셨죠? 저희 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들 복 받으며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